한국에서 대대적으로 태국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고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추방당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추방당한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불법 체류자들은 무슨 사건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이사벨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특별한 수업 시간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이날의 경험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저는 늘 그렇듯 브라운 교수님의 국제사회학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이날은 평소와 달리 강의실 분위기가 사뭇 진지했어요. 교수님께서 칠판에 일리걸 이미그레이션 앤 글로벌 임팩트라고 크게 써놓으셨거든요. 오늘은 세계 각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먼저 유럽에 대한 사례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 독일은 약 89만 명의 난민을 수용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우리는 할 수 있다 정책으로 알려진 이 결정은 실제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어요. 2015년 쾰른 새해 성폭행 사건이나 2016년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 테러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했고, 이는 극우 정당 AfD 독일을 위한 대안의 부상으로 이어졌죠. 다음으로 미국에 대한 사례를 말씀하셨죠. 2023회계 연도에 미국 국경 순찰대는 멕시코 국경에서 249만 명이 넘는 불법 입국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텍사스주 이글패스에서만 140명이 익사하는 등 리오그란데 강에서의 사망자가 급증했어요. 6월 텍사스 트레일러 질식사 사건에서는 53명의 이주민이 사망하는 비극도 있었죠. 아시아 국가 중 일본에 대한 사례도 언급하셨습니다. 일본 법무성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으로 약 9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외식업계에서 불법 고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2022년 도쿄 신주쿠의 한 식당에서는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 26명을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호주의 사례도 언급하셨습니다. 호주는 매년 수천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배를 타고 입국을 시도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출신이죠. 호주 정부는 이들을 나우루, 파푸아뉴기니 같은 제3국의 난민 수용소로 보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말씀하시다가 잠시 멈추시더니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특히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졌고, 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았죠. 처음에는 합법적인 경로로 입국했지만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말씀을 이어가시던 교수님은 갑자기 반 전체를 둘러보시더니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불법 체류가 적발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강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교수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뉴스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 소식은 많이 들었지만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수님은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시다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과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필기할 준비를 하면서 이번 수업이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태국 불법 체류자들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불법 체류자들이 적발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아시나요? 강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체포되어 강제 추방되는 것 말고도 다른 절차들이 있나요? 교수님은 제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시며 칠판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체포되어 추방된다고만 생각하지만 실제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하고 체계적입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스텝 1 디텍션 앤 어레스트라고 쓰시면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불법 체류자 단속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일상적인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 둘째는 제보나 수사를 통해 계획적으로 단속하는 경우요. 특히 유흥업소나 공장 같은 곳에서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체포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앞줄에 앉은 제임스가 질문했어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교수님은 스텝 2 디텐션이라고 써내려 가셨어요.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은 출입국 관리소나 보호소에 수용됩니다. 이곳에서 신원 확인과 송환 준비가 진행되죠. 하지만 이 과정이 단순히 며칠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 수용 기간 동안 불법 체류자들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되고 언제 송환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죠. 게다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용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스텝 3 파이낸셜 페널티스를 쓰시면서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항공권도 자비로 구매해야 하죠. 돈이 없는 경우에는 본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거나 가족들에게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는 다시 입국할 수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단계의 핵심입니다. 스텝 4 디포테이션 앤 퓨처 리스트릭션스를 쓰시면서 설명하셨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강제 추방된 사람들에게 최소 5년에서 최대 영구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더구나 이들의 지문과 얼굴 인식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다른 신분으로도 입국이 어렵죠.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스텝 5 포스트 디포테이션 임팩트를 칠판에 쓰셨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시작됩니다. 불법 체류 전력은 향후 다른 국가 방문이나 취업에도 심각한 제약이 됩니다. 많은 국가들이 불법 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비자 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거든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갈 무렵 강의실의 공기는 한층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타이핑을 하면서도 이런 엄격한 절차들이 실제 사람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게 됐어요. 자, 이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태국 불법 체류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방금 배운 모든 과정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거든요. 최근 한국에서는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있었습니다. 특히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비자를 악용했고 많은 수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불법적인 수입을 올렸죠. 당연히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충격적인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이들 중 상당수가 조직적으로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불법 약 유통, 불법 환전, 성매매 알선 등 다양한 범죄에 가담했죠. 심지어 일부는 한국인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한국의 복지 시스템을 악용한 사례들입니다. 불법 체류자임에도 응급실을 이용하고 치료비를 내지 않은 채 도주하는 일이 빈번했죠. 이로 인한 한국의 손실액이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그때였어요. 뒷자리에서 갑자기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국 유학생 와라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교수님, 그들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와라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수님은 차갑게 와라냐를 바라보셨어요.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이런 범죄를 저지르나요? 세금 포탈, 불법 취업, 신분증 위조, 이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83%가 본국에서도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죠. 특히 유흥업소에서 일한 이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어요. 와라냐는 말문이 막힌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한국의 선한 의도를 악용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도주하거나 임금 체불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하는 등 악질적인 행태를 보였죠. 심지어 일부는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인 척 행동했습니다. 저는 이제 왜 불법 체류 문제가 단순히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몇 가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들의 불법 행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첫 번째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방콕의 28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7년간 불법 체류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했습니다. 강제 추방 후 태국으로 돌아와 한 남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예비 신랑 측 가족이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었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신랑 측 가족은 결혼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무슨 일을 했을지 뻔한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죠. 특히 시어머니가 될 분은 불법 체류의 유흥업소까지 우리 집안의 명예를 어떻게 지키겠느냐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약혼자도 가족들의 압박에 못 이겨 결혼을 포기했고 이 소문이 퍼지면서 그녀의 가족들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치앙마이의 고급 호텔에서 일하던 여성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적발되어 강제 추방됐어요. 태국으로 돌아와 호텔에 취직했지만 그녀의 과거가 알려지면서 즉시 해고됐습니다. 호텔 측은 불법 체류 전력자가 고객의 신용카드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은 위험하다며 해고 사유를 밝혔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 때마다 와라냐의 어깨가 점점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세 번째 사례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농촌 마을의 청년은 한국에서 공장에서 일하며 불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번 돈의 상당수는 도박과 유흥에 탕진했죠. 결국 빈손으로 강제 추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범죄자 취급하며 완전히 배척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와라냐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불법 체류는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낙인을 가져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불법으로 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죠. 불법 약, 도박, 성매매 등 이런 이력은 본국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태국으로 돌아와서도 정상적인 삶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죠. 불법 체류 기간 동안 이들은 엄청난 수입을 올렸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한 이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었고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한 이들도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었죠. 물론 이 모든 수입에 대해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이렇게 높은 수입에 익숙해진 이들이 태국의 정상적인 임금 수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방콕의 일반 회사원 월급이 25,000바트 약 90만 원 정도인데
이들은 이런 수입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엄중해졌어요. 이들은 태국에서도 불법적인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수법들을 활용해 불법 도박장을 차리거나 마약 밀매 조직에 가담하기 시작했죠. 화면에는 충격적인 경찰 단속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최근 방콕 경찰이 적발한 불법 도박장 운영자 10명 중 7명이 한국 불법 체류 경력자였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배운 온라인 도박 수법을 태국에 그대로 도입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식입니다. 태국의 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다. 한국에서 늘 하던 일인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죠. 교수님은 경찰 조사 기록을 보여주셨어요. 한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한국에서 매달 수백만 원을 벌다가 태국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것이 바로 불법 체류가 만들어낸 왜곡된 인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태국 사회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마약 거래, 조직 폭력, 이런 범죄들이 늘어나면서 태국의 치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죠. 특히 젊은이들이 이들의 화려한 생활을 부러워하면서 새로운 범죄 인력으로 유입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 체류가 가져오는 진정한 비극입니다. 교수님이 결론을 내리셨어요. 한 번 법을 어긴 사람들은 계속해서 법을 어기게 되고 결국 그들의 고국마저 범죄의 온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바라봐야 합니다. 와라냐는 이제 완전히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지만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최근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불법 체류자가 방콕 시내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부린 사건입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교수님은 뉴스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남성은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것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더구나 귀국 후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변명이 그의 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통계들을 보여주셨어요. 강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율이 일반 시민들보다 8배나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 약 사기, 폭력 사건이 두드러지게 많았죠. 심지어 한국 관광객들을 노린 표적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라냐는 이제 완전히 창백해진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태국 언론들은 연일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여러 신문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 이제는 자국민 위협한다. 범죄자로 돌아온 불법 체류자들, 치안 불안 키우는 강제 추방자들, 이런 헤드라인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정치권에서도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강제 수용시설 설립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태국 사회 전체가 귀국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졌어요. 이들을 고용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물론 같은 동네에 사는 것조차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 또 다른 불법을 낳는 악순환입니다. 한 번의 불법 선택이 개인의 인생은 물론 사회 전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와라냐는 이제 고개를 완전히 숙인 채 책상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불법 체류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갑자기 강한 어조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수업을 통해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는 그 자체로 명백한 범죄입니다. 교수님은 교단 앞으로 나오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자주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가난해서 어쩔 수 없었다.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변명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법을 어기고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적인 수입을 올리면서 그러고는 자신들이 마치 사회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죠. 잠시 멈추셨다가 교수님은 와라냐를 향해 돌아보셨어요. 와라냐 씨, 당신은 아까 그들에게도 사정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어떤 사정이 불법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법을 어기면서 동시에 동정을 바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모순 아닐까요? 와라냐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그녀의 어깨가 심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법을 어겼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취업을 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때로는 더 심각한 범죄에 가담했죠. 그러고는 적발되면 가난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라는 핑계를 댑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크게 No excuse for breaking the law라고 쓰셨어요.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불법을 저지를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더구나 이들의 불법 행위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모국인 태국의 이미지까지 실추시켰습니다.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었던 거죠. 강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법을 어기고 나서 동정을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겁한 행동입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강의실에 울렸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감상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불법 체류 문제를 법과 질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들을 바라보시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불법 체류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의 사연이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주의 사회에서 불법에 대한 관용은 결국 또 다른 불법을 낳을 뿐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와라냐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셨어요.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사회 문제를 마주했을 때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질서의 관점에서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성인의 자세니까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와라냐는 가장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 교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오늘 수업을 곱씹어 보았어요. 그동안 저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수업을 통해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순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될 순 없는 거예요. 법치주의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니까요. 오늘 수업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저는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 감정과 이성, 법과 인정 사이에서 더욱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 노력할 것 같아요. 강의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조금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더 성숙한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추방된 태국 불법 체류자들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들로 태국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고, 한국 내에서도 이런 불법 체류자들이 얼른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의 80년 만에 역대급 홍수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자연재해가 닥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태국 총리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는 이번 홍수가 한국의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태국은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태국 총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나샤라고 해요. 이번 학기는 제가 가장 기대했던 자연재해와 국제협력 수업을 듣게 됐죠. 특히 오늘은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던 아시아의 자연재해 사례를 다룬다고 해서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앞줄 가운데 자리를 잡았어요. 강의실이 학생들로 채워지고 교수님이 들어오시자 수업이 시작됐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오늘의 주제를 소개하셨죠. 오늘은 최근 아시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태국의 홍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스크린에는 물에 잠긴 태국의 도시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치앙마이의 번화가는 마치 거대한 호수가 된 것 같았고, 방콕의 거리는 흙탕물에 잠겨 있었죠. 주택가의 지붕만 물 위로 보이는 모습은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태국에서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국상 공회의소의 발표에 따르면 경제적 손실만 해도 약 9만 8,400억 원에 달하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인명 피해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죠. 20명이 넘는 사망자, 53만여 가구의 피해, 그리고 수천 명에 달하는 이재민.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닌 실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태국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자 태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시위 장면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한국의 지원을 요청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보시다시피 태국 국민들은 한국의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과거 태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이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스크린에는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죠. 그녀의 표정은 무척 피곤해 보였어요. 친나왓 총리는 한국 정부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태국 국민들은 자국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죠. 왜 한국의 도움을 이끌어내지 못하느냐는 것이 주된 비판입니다. 스크린에는 방콕 시내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 장면이 나타났어요. 분노한 시민들이 친나와 총리의 사진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었죠. 무능한 정부는 퇴진하라. 우리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번 사태로 인해 태국 내 정치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외교력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특히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교수님의 설명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국제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나라의 자연재해가 어떻게 국제관계와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시 어떻게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태국의 기상예보였죠. 더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태국 기상청은 이달 말부터 또다시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전 피해의 복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게다가 이번에는
한국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자연재해는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국제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두가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그 순간 교실 뒤쪽에서 날카로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뒤를 돌아보았죠. 태국 유학생 차린이었어요. 태국은 과거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2011년 대홍수 때도 2018년 남부 홍수 때도 한국은 신속하게 도움을 주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동안 차린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한국의 지원이 없어 복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구 지연을 넘어서 태국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때였어요. 차린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그녀를 바라보셨죠. 네, 차린 학생.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차린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자 차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는 태국 출신입니다. 제 가족과 친구들이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어요. 매일 밤 그들의 안부가 걱정돼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교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차린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죠. 한국은 늘 우리나라에 도움을 줄 때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길 좋아했어요. 마치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요. 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금은 어떤가요? 차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감정이 북받친 듯 했죠. 이번 일은 한국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해요. 국제사회에서 보여주기식 행동만 할 뿐. 진정한 의미의 도움은 주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교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교수님은 차린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신 후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차린 학생, 솔직한 의견 감사합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하지만 이 상황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다른 측면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려는 순간 교실 앞쪽에서 또 다른 손이 올라갔어요. 한국 유학생 주연이었죠. 이제 수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네, 주연 학생.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교수님의 허락에 주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차린 학생의 의견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배경에는 더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주연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최근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태국의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난 1년간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했어요. 이에 한국 정부가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였죠. 교실 안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죠. 하지만 이에 대한 태국의 반응은 어땠나요? 태국 현지에서는 한국을 비난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심지어 한국인들을 위협하는 사건들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지원을 주저하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인가요? 주연이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지만 여전히 논리적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 말을 이어갔죠. 여기 최근 방콕에서 일어난 반한 시위 사진들이 있어요. 한국 식당이 공격을 당하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위협을 받은 사건들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이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차린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그녀의 손이 책상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죠. 교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어요. 그래요, 맞아요. 차린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교실 전체에 울렸죠. 한국은 늘 그래왔잖아요.
G20 국가라고 자부심이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정작 아시아에서 진정한 리더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류로 엄청난 돈을 벌어가면서 정작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죠. 교실 안의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차린의 감정적인 발언에 몇몇 학생들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죠. 한국은 태국을 그저 경제적 이익을 위한 파트너로만 생각해요. 우리 문화는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문화만 우월하다고 생각하죠. 이번 지원 거부도 그런 태도의 연장선이에요. 차리는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올렸어요. 화면에는 태국 현지 언론의 기사들이 보였죠. 보세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이 파괴됐고 그게 이번 홍수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죠. 주연이가 반박하려 했지만 차린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게다가 아세요?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때 군대를 보내 도움을 줬어요. 그런 역사적 은혜도 모른 채 하는 건가요? 일본이나 서구 국가들과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왜 우리 같은 동남아 국가는 무시하는 거죠? 교수님이 중재하려 하셨지만 차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SNS를 보세요. 해시태그 한국 무책임, 해시태그 태국 지켜라 같은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어요. 이게 다 왜 생긴 거죠? 한국이 자신들만 잘 산다고 우쭐대면서 이웃의 고통은 외면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친 듯 했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세요? 53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어요.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그런데 한국은 뭐라고 하나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서 도와줄 수 없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라고 자처하잖아요. 그런데 기후변화 같은 전 세계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나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교실은 완전히 정적에 빠졌어요. 차린의 감정적인 발언들이 이어졌지만 그 속에는 분명 태국 국민들의 실제 고통과 좌절감이 담겨 있었죠. 차린의 마지막 말이 교실에 울린 후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차린 학생,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네요. 국제관계에서 당연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선택의 문제죠.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거기에는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폭력 사건들의 통계가 나와 있었죠. 보시다시피 한국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기후가 아닙니다. 실제로 태국 내에서 한국인들을 향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요. 더구나 태국은 총기 소지가 허용된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교수님은 잠시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니까요. 한국이 과거에 태국을 도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차리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떨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국제협력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쪽이 다른 쪽에 일방적인 기대나 요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특히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태도는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죠. 교수님은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컴퓨터를 조작하셨어요. 스크린에는 태국의 SNS 게시물들이 나타났죠.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해시태그 한국 무책임이나 해시태그 태국 지켜라 같은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몇 개의 게시물을 확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이 게시물들의 대부분은 실제 홍수 피해 지역에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콕의 부유층 지역이나 심지어는 해외에서 올라온 게시물들이 많죠. 실제 피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매우 다릅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자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이것은 제가 현지 언론을 통해 입수한 자료입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들은 정치적 공방이나 감정적 대립이 아닌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바라고 있죠.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태국 정부의 대응입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최근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너무 늦은 대응이에요. 스크린에는 친나와 총리의 과거 발언들이 타임라인으로 정리되어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태국 내 불법 체류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한국인들이 위협을 받을 때도 총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한국을 돕겠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번 홍수로 자국민이 큰 피해를 입자 갑자기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나서고 있는 거죠.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에 대해 태국 경제 지원 내역을 보시죠.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거기에는 한국이 태국에 제공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죠. 한국은 태국의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특별한 도움을 제공해왔습니다. 2011년 대홍수 당시 한국은 약 1조 원 규모의 지원과 함께 매우 중요한 기술적 지원도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재난 경보 시스템이 태국에 도입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했죠.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수위를 감지하고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대피 경보를 보낼 수 있었어요. 교수님은 지도 하나를 가리키셨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통합 재난 관리 시스템입니다. 위성 사진과 AI를 활용해 홍수 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최적의 대피 경로를 제시하는 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수준이에요. 2018년 남부 홍수 때는 이 시스템 덕분에 피해를 70%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 기업들의 지원 활동이 소개됐어요. 한국의 건설 기업들은 태국의 배수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특히 방콕의 주요 운하와 배수로는 한국의 기술로 개선되어 홍수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됐죠. 전력 기업들은 침수에도 끄떡없는 신형 변전소를 설치했고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코로나19 시기에는 의료 물품 지원과 함께 K-방역 시스템도 공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어서는 것이었죠. 한국의 의료진들이 직접 태국에 가서 교육을 진행했고 원격 의료 시스템도 구축했어요. 새로운 차트가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이처럼 한국의 지원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금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첨단 기술과 전문 인력, 그리고 실제 재난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점이 중요해요. 다른 어떤 국가도 이런 형태의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차린을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지원은 종종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만 한국을 찾고 평시에는 한국인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국제협력은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향의 신뢰관계여야 합니다.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차리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였고 주연이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죠. 결국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존중, 그리고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한쪽의 일방적인 기대나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기상청의 다음 주 기상 예보와 함께 태국 정부의 현재 대응 상황이 정리되어 있었죠. 다음 주부터 태국 전역에 강력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시간당 강수량이 150m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표정을 굳히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태국 정부의 준비 상태입니다.
태국 재난방재청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현재 홍수 대비 수준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에요.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타났어요. 현재 태국의 홍수 대비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수님은 태국 재난방재청의 최신 보고서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방콕의 배수시설은 겨우 45% 정도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침수 위험 지역의 임시 대피소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모래주머니와 같은 기본적인 홍수 대비 물품조차 필요량의 25% 수준에 그치고 있죠. 교수님은 한숨을 쉬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런 미흡한 준비 상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전 홍수 피해의 불완전한 복구에 있습니다. 지난 홍수 때는 한국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복구에만 예상보다 6개월이 더 소요됐어요. 특히 방콕의 핵심 배수시설 복구가 지연되면서 도시 전체의 홍수 대비 능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죠. 스크린에는 복구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과거에는 한국의 기술 지원으로 2~3개월이면 완료되던 배수시설 복구가 이번에는 9개월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이 시설은 더욱 노후화됐고 일부는 아직도 제대로 복구되지 못한 상태예요. 결과적으로 이번 집중호우를 앞두고 도시의 방제 시스템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태국 정부는 지난 몇 주간 한국의 지원을 기대하며 자체적인 대비에 소홀했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한국이 도와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어 실질적인 대비 계획 수립을 미뤄왔죠.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태국의 주요 경제 연구소들이 예측한 피해 규모였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이전 홍수 때보다 최대 3배까지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시죠. 교수님은 예상 피해액을 하나씩 짚어가셨어요. 농업 부문에서만 약 1,500억 반 약 6조 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공업 단지 침수로 인한 산업 피해는 2천억 반 약 8조 원, 관광업 손실이 1,000억 밭 약 4조 원, 총 피해액은 최소 5천억 밭, 약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교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어요. 태국 수자원 관리 전문가들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의 도움만 기대하며 시간을 허비한 것이 화근이라고요.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도시 전체의 3분의 2가 침수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결국 이는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재난 대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외부의 도움만 기대한 결과로 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교수님은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관광청의 최신 데이터였죠. 태국의 주력 산업인 관광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주요 항공사들은 이미 항공편의 30%를 취소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에요. 태국 항공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전체 항공편의 감축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예약 취소율이 나타났어요. 호텔 객실의 75%가 취소되었고 이후 예약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백만 태국 국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죠.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지셨어요. 더 우려되는 것은 시민들의 대규모 이주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미 집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가고 있어요. 자발적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차린을 힐끗 바라봤어요. 그녀의 손이 책상을 꽉 쥐고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사태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차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둘러 교실을 빠져나갔죠. 주연이도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어요.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오늘 수업을 되새겨 보았어요. 한 나라의 자연재해가 얼마나 복잡한 국제관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 간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그 위험성도 함께 커진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렇게 태국의 홍수 피해의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의 도움만 기다리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이 지금까지 태국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엄청난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국가 간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한국인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